그러면 잠깐 빚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이혼하는 세 쌍 중에 한 쌍은 황혼이혼이다. 네, 이번에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실제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 인구 고령화가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면 이혼하는 세 쌍 중에 한 쌍은 황혼이혼이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노인분들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사셨거든요. 그쵸. 네. 이제 와서 뭘 이혼해. 너네 아빠 네. 어차피 뭐 관심도 없는데 서로. 근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조금 미국보다는 낮은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6쌍 중에 한 쌍 정도는 황혼이혼이다. 보통 황혼이혼이라고 하면은 네.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는 걸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나이대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요즘에는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100세까지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직 절반밖에 안 산 거야. 아니, 60세 이혼했다 하더라도 40년 같이 살 동반자를 만난다는 그럼요. 거네요. 의뢰인분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변호사 양반 나 이 남편이랑 30년 살았는데 네. 뒤에 만날 사람이랑 30년 더 살 수도 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남자가 되게 별로였는데 30년 살아오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식분들이 엄마 이혼해. 요즘에는 자식분들이 엄마가 아빠한테 고생한 거 보면은 빨리 이혼하라고 오히려 부추겨요. 특히 딸들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뭐 황혼 이혼이 좀 증가하는데 어떤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할 도리는 다 하고 나서 나의 삶을 다시 찾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좀 부모님 세대의 그 책임감이 반영된 게 황혼 이혼이 아닌가. 맞죠. 그런데 이 황혼 이혼을 하면은 문제가 좀 많아지는 게 이제 그 이후부터 나에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게 문제가 저희 부모님 시대 때 보면은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도 많았을 거고 네. 국민연금 가입도 그래서 남편은 드러났지만 아내는 안 드러났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는 좀 연금을 수령하면서 유리해지고 누구는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머님들도 여생을 사시려면 어느 정도 금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아버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서 부부 공동명의를 해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협의 이혼으로 각자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아버님들은 또 돈은 내가 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이제 재산 분할을 잘 이용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이혼하실 때 한 20, 30년 정도 이제 지났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판사님들도 이 가정이 이룩된 데 있어서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고 가정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남편이 땄단만 먹고 일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 기여한 공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도 그걸 다 아세요. 변호사 양반 제가 이제 우리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요 정도 살고 잘 유지됐으면은 내가 남편 재산 5대5 정도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막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기여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그 이상 사셨다고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뭐 공동 명의든 단독 명의든 상관없습니다. 내 기여가 인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50% 언저리로 충분히 받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이혼 준비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계십니다. 요즘에는. 그럼 보통 애들이 대학 갔을 때를 디데이로 잡아요? 아니면 결혼식 했을 때를 디데이로 잡아요? 먼저 그거는 뭐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예.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은 20살 성인 되면 난 빨리 가겠다. 왜냐면 이제 그 기준을 성인 시점으로 잡는 건 양육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양육비를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각자라는 거예요. 내가 키우려고 키웠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 때 이혼을 해버리면 양육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쟁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친권 양육비 문제, 친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각자잖아요. 자식들도 각자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잡는 분들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자 기다렸다. 오늘부터 성인 1월 1일 자 빠이빠이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무렵부터 남편에 대한 정을 슬슬 떼면서 또는 이제 자식들을 엄마 편으로 만드시는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시는 분들이세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귀책 사유 같은 걸 다툴 때 자식들이 나와서 뭐 사실 확인서를 써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좀 우리로서는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 자식들이 엄마 편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재산만 나누는 거로는 또 어려운 게 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금 같은 경우는 황혼 이혼하면 어떻게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 분할의 기본 개념은 일단 부부 공동에서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결혼 시작한 시점부터 결혼
결혼이 이제 끝나는 시점까지 니네가 불어난 재산, 네. 유지되거나 형성된 재산은 무조건 나눠야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연금이라든지 뭐 퇴직금도 사실 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당연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요즘에는 코인, 코인 같은 것도 재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간에 코인도 예를 들면 와이프가 아내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거 봤는데 전인국 경제연구소 봤는데 요게 지금 오를 것 같대 라고 해서 조언을 줬더니 남편이 그거를 사가지고 올랐을 수 있거든. 아, 그쵸, 그러면 아내의 기여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금이고 퇴직금이고 심지어 코인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떤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한 명만 연금 수령자를 하더라도 이혼하면은 그 연금이 분할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제 그거 조금 복잡하긴 해요. 뭐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쪽의 재산을 일단 합치는 거죠. 아. 저 사람 연금, 내 연금 다 합쳐서 일단은 공동 재산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면 빚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어떤 부부들은 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영끌해가지고 집 샀단 네. 말이야. 그러면은 재산을 마이너스예요. 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잠깐 빚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빚만 떠하는 친구들이 기억나거든요. 재산 분할이 뭐 이제 서로가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빚만 지금 많은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재산 분할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결국 빚을 분할하는 개념인 거니까 어떤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때는 이게 일종의 판례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단순히 재산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 이후에도 삶의 질을 약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 성격도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좀 긍정적인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니까 네네. 저는 이 친구들한테도 맨날 말을 하는데 저는 맨날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그냥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기왕 할 거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됩니까? 근데 사실 뭐 좋은 배우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좀 30대 초반이신 분들은 충분히 뭐 어느 그럴 수 정도 있죠. 네. 외모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출발을 바로 하시면은 티도 안 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지만.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랬을 때 저한테 물어봐요. 변호사님 사건 많이 해보시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날 때,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좀 꼽아봤는데요. 좋습니다. 이제 먼저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시쳇말 같은데 대화가 잘 통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거의 전부 다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 외국 사람 같아요. 얘기하다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더 대화가 잘 통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 오시잖아요. 그럼 둘이 제 앞에서 대화를 하세요. 하시면 서로 다른 느낌. 외국 사람 같아. 이거를 제가 스크립트로 쓴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왜 Q&A가 안 되지? QQQ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뭐 누구나 대화가 잘 통합니다. 까르르까르 할 때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서로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대화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로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면은 앞으로 있을 더 큰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분쟁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 너무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쟁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속물처럼 들릴 수 있는데 둘째로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좀 여기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게 단순히 어떤 급여 수준이나 자산이 높아야 된다라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부부간에 맞춰서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안 낳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자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이거를 결혼 전에 둘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같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 맞는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을 골라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나는 맨날 TV에 나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는 그 정도 삶을 살고 싶어. 백날 계산해도 안 나와요. 시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남편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꿈을 꿨으면 그런 남편을 만나든가 의사를 만나든가 전문직을 만나든가 사업가를 만났어야지 왜 나랑 결혼해놓고 나한테 돈 못 번다고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급여나 어떤 그런 수준이 높다고 꼭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림과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야 되는데 이게 괴리가 심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쪼개 되니까 서로 갈등만 되더라. 맞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별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나는 딩크거든. 근데 나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도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도 나는 소소하게 맨날 주말마다 나랑 여행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남편을 원하는데 내가 고른 사람은 의사네? 내가 고른 사람은 사업가네? 집에 안 와요. 너무 바쁘고 맨날 주말에도 일하시고 출장 다니시고 그러면은 이건 또 반대로 경제력이 너무 좋고 너무 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싸움이 생겨요. 물론 이 케이스가 더 적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꿈꾸는 방향과
결혼의 방향과 급여가 또는 자산이 어느 정도 같은 궤를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걸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이제 뭐 좀 약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팁이에요. 팁인데 그러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는 엄청 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를 볼 거면은 그 가족과 그 친구들을 좀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특히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엄청 잘해요. 뭐 되게 뭐 하늘에 별도 따다주겠다, 달도 따다주겠다. 좀만 있으면 우리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재산 물려줄 거야. 좀만 참아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좀 과장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남편은 정말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뒤에서 딴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냥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애할 때 가족들을 만나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든 보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아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또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 아까 4위가 가족 간의 불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단독 사유로는 4위일 수 있지만 엮이는 사유로는 다 엮여 있어요. 외도했는데 장모님이 우리 편 안 들거든요. 시아버지가 우리 편 안 들고 그리고 돈도 없는데 시아버지가 김장하러 오라 그러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도 봐야 돼요.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들을 마마보이로 키웠는지 뭐 이런 것도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아들로서의 우리 남편의 모습, 딸로서의 우리 아내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꼭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봐야 돼요. 저희 의뢰인분 중에서 남편이 굉장히 예쁜 말만 쓰고 고운 말만 쓰고 굉장히 차분하시고 자상하시고 누가 봐도 정말 고귀하신 분이었어. 근데 아내분이 어떤 우연한 기회로 그 이제 아이폰은 다 엮여 있잖아요. 네. 아이맥이랑 뭐 넷북이랑 뭐 다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데 거기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남편 카톡을 보게 된 거예요. 판도라가 열렸구나. 결혼 직전에. 네. 보고 싶지도 않았어. 네. 이 의뢰인분도 네. 그런 거는 서로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주의야. 그래서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뭘 하다가 이제 우연히 본 거죠. 근데 다른 걸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단톡방이 띡 뜨는 거 하나 봤는데 그 내가 알던 남편 친구들하고 나누던 단톡방이야. 그 친구들도 내가 알기로는 되게 좋은 친구들이라고만 소개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이제 사진 하나가 야한 사진 이런 거 올라오고 뭐 평소에 남편이 그런 말 아는지도 몰랐는데 상스러운 욕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좀 수위가 너무 센 발언들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저야 뭐 그런 사건들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지만 이제 아내분도 이제 그분이 무슨 교회에서 만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면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면만 보고 너무너무 훌륭한 뭐 성직자, 성직자의 뭐 또 가족이고 그랬었는데 뒤에서는 뭐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잘못됐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 세계 통과하면은 우리나라 몇 명 안 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통과를 못 한다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저도 이혼 사건들 많이 하고 형사 사건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애매하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뭐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오늘 덕분에 황혼 이혼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네. 차라리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잖아요. 현실적인 좀 어떤 대비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에 50세 때 이혼하시면 남은 50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 50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에 좀 초점을 맞추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의뢰인분들이 화가 나시니까 항상 서면이나 뭐 이런 거에다도 남편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세요. 귀책 사유, 걔는 뭐 맨날 바람 피던 애였다, 뭐 자식도 안 돌본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런 뭐 어떤 귀책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변호사랑 상의하셔서 사실 재산 분할을 좀 더 기여도를 좀 높여가지고 충분한 재산을 좀 받고 나오실 수 있는 방안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꼭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되게 좀 뼈아픈 얘기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남편 잘못 고르고 우리가 아내 잘못 고르는 건 우리 잘못이에요. 그건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혼으로 인해서 겪는 희노애락은 모두 오롯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결자해제 자세로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M1 피해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잘못 고른 거는 내가 눈이 별로여서 잘못 고른 거잖아. 성관이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이혼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안해야 돼요. 미안해야 되시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혼에서 재산 분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판사님들이 실제로 많이 고려하는 것도 결국 자녀의 복리예요. 너네 둘은, 판사님도 그런 입장이에요. 야, 너네 둘은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해주면 돼. 근데 자녀는 앞으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부께서 이제 뭐 이혼을 하실 때 협의혼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면접 교섭권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서적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앞으로도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두 분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혼을 하시고 나중에 연락 오신 의뢰인분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안 물어보시는데 항상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말씀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한다. 다시 만나면 안 되냐라고 하시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재결합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이 축복이 되려면 다시 결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시면 이혼을 하셔야지 두 분도 이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좀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면 자녀들과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좀 해서 합의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혼은 그냥 하시면 돼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네, 오늘 덕분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이제 어떤 과정이었던 건지 우리가 뭐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모르잖아요. 이제 먼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또 이 좀 가까운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우리가 미리 어떤 것들을 좀 챙기면은 좀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지도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